미중 정상회담 전에 왜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부동산 관련 쪽에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중국이 양적 완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 부양, 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했어요. 했다라는 것 자체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 원래 중국이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막으려고 하다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제가 보기에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금융에 가장 선진화돼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 어느 정도 재무부와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게임하다 막히면 치트키를 써야죠. 예. 투자를 위한 치트 코너 상상하하 좌우좌우 BA 목돈연구소의 원투펀치 황주명 문서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주린이 쇼가 있는 날이잖아요. 원래 화요일과 금요일. 근데 지난주로 종료를 했고요. 저희가 좀 정비 기간에 들었습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 주린이 쇼에 지난 시즌에 이제 주식 월드컵 감독님들로 활동했던 두 전문가 분들을 다시 모셨습니다. 지금 전문가 분들은 쉴 수가 없죠. 쉬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워밍업을 해야 지금 카타르 월드컵도 있고. 자, 목돈연구소의 원년 멤버이자 원투펀치 문서진 대표, 황주명 대표와 함께 저희가 특별 기획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두 분이 다 좀 얼굴도 다 좋으신데요? 네. 요즘 시장이 또 나쁘지 않아서. 나쁘지 않아서. 네. 네. 그러니까 좀 유독 좋으신데요. 우리 문서진 대표도 다시 이제 좀 어떻게 됩니까? 상방론자에서. 네, 제가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중 논자에서 네. CPI 지표 보고 네. 이제는 상방론자로 다시 원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상방론자로. 자, 먼저 총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넘어오는 날 빅 이벤트가 지난주에 터졌습니다. 그렇죠.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7.7%의 환호해고 오르고 국채금리 급락, 달러 급락 이제 여기까지 딱 와서 지금 숨고르기 됐죠. 네.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문서진 대표 먼저. 저는 뭐 상방 정평으로 봅니다. 전본적으로 네. 상방으로 간다. 상방 간다. 뭐 지수를 만약에 얘기를 하면 뭐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네. 저는 나스닥은 한 13,000까지는 일단 반등 나오고 그때 다시 생각해 보자. 네. 코스피는 한 2,600 정도까지 가고 다시 생각해 보자. 이렇게 봅니다. 코스피 2,600 갑니까 연내? 저는 산타랠리 나오면서 그까지는 찍어줄 것 같아요. 이례적인데요. 지금 또 갑자기 또 문서진 대표가 갑자기 세게 말하니까 걱정돼요. 그동안 신중론자였을 때 갔는데 지금 누구도 섣불리 잘 이야기를 못하는 코스피 2,600. 자, 황주명 대표. 일단은 저는 이제 좀 마음이 편하다고 보는 게 예상대로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영역에서 예상대로 될 때 가장 편하거든요. 네. 근데 한 저번 달부터 이제 예상대로 좀 계산값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낙수 효과 이야기 드렸는데 큰 종목들도 갈 겁니다. 근데 1,300원대 밑으로 내려오면 외국인들이 큰 종목의 매력을 덜 느껴요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환율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율 네. 기준으로. 네. 그럼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이 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형주로 가게 되는 이런 케이스라서 저도 한 2,550에서 2,600 사이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내 코스피 2,600 간다. 황주명 대표도. 2,500 한 아니, 그러니까 2,600 간다, 뭐 못 간다. 아니 2,500 2,580은 너무 그렇잖아. 2,600.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간다로 가겠습니다. 간다. 2,600 간다. 네네. 2,580은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2,600 20인데. 간다. 네. 그 20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2,600 간다. 좋습니다. 지금 두 분 모두 상방으로 이제 좀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나 제가 어제와 그제 만난 두 분은 또 방금 황주명 대표는 전문가 영역에서 예상한 대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2,600인데 네네. 그분은 또 예상한 대로 간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제 하락이 올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꼬실 만큼 꽂았다. 이렇게도 바라보거든요. 왜 지금 현 단계에서 이런 식의 엇갈린
상황 인식들이 나오는 걸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상방론자들이 입을 못 대게 할 만큼 사실 좀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CPI 딱 보고 나니까 이제 저 같은 상반론자들이 다시 이 정도면 정말 바닥 나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약세론자 분들이야 뭐 계속 지금 올해 내내 약세를 이야기했으니 당연히 이제 지금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사이드하게 예를 들어 의견이 좀 약세론자 쪽에 좀 밀렸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강세론자들도 이제 조금 입을 댈 수 있을 정도의 좀 경제 지표들 좀 풀리는 게 보이니 그러니까 지금 좀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세론자들도 강세론을 꺾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도를 낮춘 거라 저는 봐요. 강도를 낮춘 거. 근데 이제 그 강도를 조금씩 다시 이제 좀 올리는 단계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기에는 약세론자, 강세론자들이 좀 의견이 분분해져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지. 실제로 뭐 그런 그러니까 시장에 원래부터 강세론자들이 확 꺾고 그랬던 건 없었다. 다만 어제 시그널을 좀 바뀌긴 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연준은 변한 게 없다. 근데 아니, 왜 김칫국을 마시느냐거든요. 아닙니다. 연준은 명확하게 변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왜 변했다고 보는 거예요? 변한 게 없다던데. 제가 이번에 11월 FMC 회의에서 이야기 네. 드렸잖아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이거 최근에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변한 게 없는 게 맞아요. 발언을 보면. 예. 근데 성명료는 명확하게 바뀌었어요. 예. 예. 근데 그게 변하지 않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야 금리 인상 속도도 없어 늦출 생각 없고 우리는 계속 인플레이션 안 잡히니까 계속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성명문에서는 명확하게 인플레이션과 관련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경기와 금융시장을 네. 돌보겠다. 이미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안 바뀐 겁니까? 바뀐 게 맞지. 그 첨언을 네. 드리면 그러니까 황주명 대표도 연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발언에서도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왜 발언에서 분명히 이제는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는 얘기를. 그 브레이너드 했거든요. 연준 부의장 우리 네. 좀 전에 했는데 이제 그분은 좀 원래 비둘기니까. 뭐 원래 그런 네. 분이었으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스파트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한테 시험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공부 못하는 것처럼 막 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긴장감 뭐라고요? 다시 풀지 그게 못하게 뭐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론은 나와 있는데 이제 금메달 딸 수 있는 실력이에요. 네. 금메달 딸 수 있는 실력인데 아직 금메달 안 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박차를 가하는 거지 결론은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이 나 있다는 결론은 거는 뭐예요? 제가 결론은 이제 결국은 물가 지표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장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하고 이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연준 그러니까 세게 긴축을 하다가 긴축을 덜 하면 네네. 물가를 못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연준이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꺾였다라는 걸. 특히 저는 이것보다 옐런 의장의 발언이 이번에 네. 그러니까 그 미중 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옐런 의장의 발언이 저는 오히려 많은 걸 시사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옐런 의장은 그 달러 강세와 관련된 부분을 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를 신경 쓸 여지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 역시도 입으로 달러 강세가 미국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미 그분 스스로도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를 용인하겠다라는 거. 이게 물가 안정에 필요하다라는 걸 아니까. 왜냐면 미국도 수입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발언은 완전 바뀌었어요. 뭐냐면 달러 강세 때문에 주변국 신흥국들이 피해를 보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달러 강세와 관련된 부분에 많은 부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뭐 특히 IMF가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내뱉었잖아요. 예. 이 말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달러 강세가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거고 이 말은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물가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라 생각했다면 달러 강세를 안 놨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런 많은 지표들이 선행성 지표들이 이 정도면 달러 강세가 안 나오더라도 물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PPI 중국의 PPI가 지난달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잖아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달러 강세를 굳이 생산자 물가가 그걸 물가 굳이 상승률이. 땡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연준 위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세적으로는 떨어질 거라는 거. 그러니까 황주명 대표도 연준도 알고 있고 미국 재무부도
알고 있다. 예, 정상적인 금리 인상은요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고육지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경제 성장률은 떨어진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빚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돈은 못 버는데 더 돈을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자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기본적인 경제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오늘 아마존 또 뉴스 나왔는데 10,000명 이상이 또 해고 이슈가 있었거든요. 예. 이건 경제가 지금 안 좋다라는 거 고용지표 안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의구심부터 던지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지금 물가가 안 잡힌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긴장감을 놓치지 말자. 저는 이 단어밖에 솔직히 안 들려요. 근데 돌아가는 모든 뽐새가 물가는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다. 네, 모든 구조가 저는 그렇게 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연준과 미 재무부는 알고 있다. 네, 알고 있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넷 옐렌 재무부 장관도 이제 달러 강세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럼 시장은 이제 날아갈 것이다. 네, 그래서 코스피 2,600 간다. 과거만 요즘 너무 숭뚱숭뚱하는 것 같은데 논리가. 근데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기준금리 인상도 5% 이상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 최종 터미널 레이셔, 네, 최종 금리가. 네. 그리고 저는 저번에도 그 달러에서도 1,500원 이상 절대 안 넘어간다라고 강력하게 예측했던 게 네. 정상적인 그 룰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적인 룰.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제 지표가 아니라 이 정도가 됐을 경우에 성장률이 올라가야지만 되는 건데 저는 5% 이상의 성장률 없이 간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침체가 온다고 봐서 네. 그게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왜 2,580을 말씀을 드렸냐면 유동성 없는 건 맞아요. 시장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크게 막 엄청나게 갈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선상에선 지금은 올라갈 때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지표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이제 자꾸 그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거는 저는 오늘 팔아요. 오늘 자꾸 안 팔고 오늘 네. 이제. 예, 그건 이제 달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300원대. 그러니까 물론 프로그램 때문에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저 달러 때문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지금 달러 갑자기 확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그냥 좀 파는 차익 거지. 실현이다. 예, 일부 그냥 차익 실현 본전 매도고 다시 또 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두 분의 감독님들 모두 2,600 코스피 기준 간다. 그 이유는 연준은 알고 변했다. 왜 변했냐? 알고 있기 때문에 변했다. 뭘 알고 있냐? 물가가 곧 잡힐 거라는 네. 걸 알고 있다. 재무부가 달러 강세를 포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많은 걸 내포한다고 봅니다. 그 재무부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그 환율 개입한다. 네. 환율 조작국 조작국. 했다. 근데 이해한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이 확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달러 안 강해도 된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왜 그렇겠어요? 자기들이 이제 이 볼 거 다 봤다라는 건데까. 네. 그렇다면 뭐 물가와 관련된 부분 부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와 관련된 부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시장은 사실 약세론자들이 많이 욕을 먹었던 시장. 왜냐하면 약세와 관련된 부분에 많은 이런 이슈를 이야기를 해도 논리를 이야기를 해도 그게 맞지 않았죠. 계속 올라갔으니까 네. 욕을 먹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왔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강세론자들이 계속 욕을 먹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뭔가 강세론의 논리를 펴더라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 제가 보기엔 이제 조만간 바뀔 겁니다. 이제 다시 약세론자들이 욕을 먹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시장이 오르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약세론자들의 그러니까 하락의 논리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올해 초에 강세론자들이 저 같은 강세론자들이 시장이 안 빠질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논리와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쓸 만큼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최근 그렇잖아요.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에서는 절대로 시장은 안 올라가 나오다가 최근에 약세론자들은 금리가 인상이 안 돼도 멈춰도 시장은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논리가 좀 바뀌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야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시 5.5, 6%야라고 네.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빠질 거야라고 하다가 지금은 이게 5%가 안 가도 빠질 거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세론자들의 논리도 조금씩 이제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수가 좀 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저는 그리고 바이든이랑 시진핑이 얻을 거 다 얻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상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치를 잡았지만 네. 어쨌든 상원하고는 분리가 돼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오히려 바이든도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포지션을 잡을 것 같고 시진핑도 이제 재임을 했어요. 네. 3년임이죠. 네.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저는 얻을 거 얻었다고 봐요. 이건 음모론적 관점인데 네. 전 러시아도 얻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재래식 무기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저는 우크라이나도 조만간 해결이 될 거라고 좀 보는 주의자인데 이건 너무 정치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좀 네. 배제를 하는데 더 이상 정치적으로도 이제는 웬만큼 다 얻었기 때문에 마무리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뭐 이야기 유럽 되나 쪽에서는 없습니다. 네. 우크라이나한테 네네. 평화협정으로 가라. 그러니까 땅 내주더라도 화해라라고 또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접점이 될 수 있는 게 그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겨울 혹독한 겨울을 기대를 하고 이까지만 버티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유럽이 예, 손을 들 거야라고 했는데 네. 요즘에 날씨 이야기 나오잖아요. 올해 겨울은 덜 춥다. 유럽의 겨울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혹독한 겨울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은 좀 꺾여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정도의 멈췄을 때 그러니까 종전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걸 국토를 다 수복을 못했으니까 너는 잘못된 대통령이야라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까요? 저는 여전히 국민적인 영웅으로 계속 저는 추앙을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동안의 결기 예, 그냥 때문에 결과만으로도 예, 보더라도 예. 그 상황에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여기서 그만뒀을 때 사실 젤렌스키를 밀어낼 것 같진 않아요. 눈치도 안 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저는 여기서는 좀 휴전 정도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러시아도 여기서는 휴전을 하고 싶어 하고 젤렌스키 입장에서 여기서 다시 크림반도를 먹거나 돈바스를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알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갔을 때 서로 이득 볼 게 없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해결이 되면 유가는 급락 나온다. 네. 예, 그러면 유로화는 초강세가 예, 되겠죠. 초강세 나오죠. 네. 그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게 다 복선이 깔리는 게 아닌가. 이걸 아니까 지금 미국 재무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앞에 옐런 의장이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야기 약세론자들이 또 하나 말하는 거 네. 중국 문제 터질 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잠깐요. 잠깐 웨이트하고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너무나 또 밝아가지고 너무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거 하나의 우리 전문가분들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연준 변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또 하나 우리 발목을 잡았었죠. 주식시장에 뭐 인류애적으로도 슬픈 그 네.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제 다 된 것 같다. 미국 내 군산 세력도 무기 팔 만큼 팔았고 뭐 러시아도 얻었고 네. 우크라이나도 물론 이제 영토를 다는 아니지만 뺏기게 되겠지만 그 결과물로 정치적으로는 비난받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이야기죠 지금 문선인 맞습니다. 대표 이야기. 맞습니다. 그럼 여기 해결되면 이제 네. 뭐 시장은 환호할 테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가장 복병은 달러화가 약세가 됐을 때 네. 혹시라도 그거 약세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만약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것도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1번 연준 악재 네. 좋다. 2번 우크라이나 악재. 오히려 오케이. 호재로 바뀔 수 황지원 있죠. 대표 우크라이나 악재는 어떻게 봐요? 우크라이나 악재 아까 말씀드렸죠.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황지원 대표도요? 또 왜 해결돼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 이제 서로 양보하는 케이스로 좀 갈 거라고 봐요. 유럽도 그냥 어느 일부 정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어쩌면 가스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오히려 겨울에는 가스 부분도 다 해결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카드가 뭐냐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뭔가 화해 제스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둘 다 얻은 사람은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 어떤 그 카드 안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히려 뉴스 상황으로는 미국과 지금 뭐 중국이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네. 대화에 대한 물꼬를 안 텄다 근데 그러는데 뭐 그건 예상했던 바입니다. 안면 튼 걸로 족하자. 네네. 근데 그 안면이 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슈가 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카드가 어쨌든 내년 5월까지는 시장을 좋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황지명 대표가 미중 이야기,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약세, 주가가 더 빠질 때 중에 하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국의 부동산 부실. 예, 중국은 부동산이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간당간당하다. 여기에 위안화 약세를 보면 저 골이 터진다라는 고재료인데 이 중국 악재에 대해서 먼저 우리 문선인 대표 이야기하고 또 황지명 대표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번에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 경기가 붕괴됐을 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경제 자문으로 갔던 사람이 벤 버냉키 의장이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미리 실험을 해봤어요. 일본을 통해서. 근데 해보니까 이거는 적당히 돈을 풀고 이제 돈을 멈춰버리니까 피해가 더 크더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벤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3차까지 했죠. 그걸 쫙 갖는 네, 거라고 네, 보고요. 이게 약간 느껴지는 건 옐런 의장이 갑자기 옐런 재무장관. 재무장관이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전에 왜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관련 쪽에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중국이 양적 완화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 부양, 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했어요. 했다라는 것 자체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 원래 중국이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막으려고 하다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제가 보기에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금융에 가장 선진화돼 있는 국가가 미국이고 어느 정도 재무부와 이 이야기를 조금 나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옐런 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민은행 총재랑도 또 만나잖아요. 네, 이강 총재랑 그렇죠. 만나요.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물밑에서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죠. 내가 대만 알겠어. 이건 내가 손 안 댈게. 다만 그래도 너희 대만을 하나의 중국은 내가 이해는 하지만 대만을 강압적으로 뭐를 하려고는 하지 마.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야 대만 이야기는 하지 마. 그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 여기에 대한 이견은 안 좁혔어요. 못 좁혔긴 했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터졌을 때 나도 피해보고 너도 피해보는 거는 우리 하지 말자라는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안정화시키고 다시 싸우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 결국에는 어쨌든 뭐 최근에 이제 중국 그 디벨로퍼들 주식이 네, 부동산 부실 이거 갑자기 50%나 올랐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중국이 이거를 개입을 해서 안 망하게 해주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 부실 리스크, 그러니까 부동산 부실 리스크도 한풀 꺾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중국 관련 리스크도 많이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부동산 이슈도. 네, 부동산 이슈도. 그러면 시장에서 또 뺄만한, 그러니까 약세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야 중국이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는 안 된다. 안 될 거야라고 네. 하는 건데 이게 또 아닌데 이거 다 해줬는데라고 해버리면 또 사실 약세에 어찌 보면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이슈 하나 또 걷어낸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보기엔 조금씩 좋아질 이슈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가 좀 강세로 바뀌게 되고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죠. 좀 바뀌게 네. 되고 중국 특유의 공산당 특유의 그 있잖아요. 뭐 주담대를 막 맞죠. 그냥 무기한 해볼까. 연장해주고 이자도 안 받고 뭐 막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예, 디벨로퍼들한테 이거 상한되는 거 야 네. 1년 동안 받지 마라고 해버리니까 네.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딴 데는 안 되죠. 상상도 못할 그렇죠. 예, 안 부분이죠.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연명한다. 막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 저는 그 채권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일단 일본은 채권 정리를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서로 간에 중국이 앙숙이라고 하지만 또 서로 연결돼 있는 게 많거든요. 서로 미 국채죠. 중국이 네. 들고 있는 미 국채. 네, 미국 네. 국채인데 그 부분 때문에도 쉽게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네. 과거에 우리나라랑 똑같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옛날에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 주식은 그렇게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네. 요즘에 바뀌었지 1, 2년에. 맞죠. 네. 근데 중국도 조금 세대 교체가 이제는 주식을 좀 보고 있는 거라고 봐요. 예전에는 주식은 그냥 금융이고 거품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 아직 선진화도 많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도 10%밖에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저는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자금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국 증시로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오히려 상해종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저평가를 잘 공략한다면 중국 증시는 살아난다라고 보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원래 제가 상반론자는 아닌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점이라고 근데 보고 있기 오늘만 때문에 들어보면 뭐 완전히 뭐 낙관론의 상방론자인데요. 네, 우리 황지명 대표.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는 알아서 좀 막아내지 않을까. 분명히 터질 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큰 게 터지면 여기는 완전히 다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성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상하하 좌우좌우 BA 치트키를 코너 제목으로 저희가 주식 치트키란 코너로 펼쳐졌는데요. 이야기만 듣고 있어도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의 악재, 연준 악재, 우크라이나 악재, 중국 악재. 지금 우리 두 분의 감독님들은
다 이미 해결됐네요. 네? 이게 이미 끝난 겁니까 이제?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또 이런 시각도 함께 생각해 보시고 반대 시각도 함께 들어보시고요. 안성찬님 아무래도 정말 연준이 목돈연구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 꼭 참조했으면 연준이 좋겠습니다. 최영수님 주식시장이든 뭐든 좋아진다는 희망 메시지 기다립니다. 열변토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